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6일 오후 1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7월 말쯤에 키움증권에서 나온 전략 보고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들을 보면 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자산 배분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에 대한 우리가 인사이트를 조금 가지고 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왔고요. 어, 어, 뭐, 지금 잘 나가는 글로벌 연기금들이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뭐 수익률은 어느 정도 성과를 봤는지 대충 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그러니까 연기금은 글로벌에서 굉장히 큰 손들이죠. 가장 큰 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자산 배치를 가지고 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자산 배치를 해가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산 배분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가지고 가는 거는 이제 자산 배분 전략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패시브 전략이기 때문에 패시브 전략에도 근데 느 정도의 비중을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액티브 전략, 동적 자산 배분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들 연기금들이 어떠한 앞으로의 자산 배분 이동을 보이는지 에 대한 연구 보고서거든요. 이게 몇 장짜리였는지 41장. 41장짜리고 좀 방대한 양이긴 한데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이 각 자산들의 성과를 보시면은 연초 이후에 금 성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한 9.5%, 연초 대비 9.5%였고, 그 다음에 부동산, 벤처 캐피탈, 인프라, 주식과 채권은 제일 상승률이 저조했네요. 금리 인하 사이클 돌입으로 금융시장 유동성 개선 기대감이 있고, 인프라, 벤처 캐피탈 등의 대체 투자의 성과가 양호했고요. 미국을 위시한 선진 증시는 강세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미국의 관세와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신흥 증시에 높은 반등세가 연출이 됐었고요. 이거 오늘 8월 1일, 8월 1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관세가 그렇게 뭐 싹 정리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어 유럽 협상 타결을 기록하면서 관련 우려가 차츰,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미국 이외의 지역 간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글로벌 기업 실적 전망과 밸류에이션 보면은 실적 전망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주당 순이익은 전망은 대체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관세 부진하고 관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선진 증시내 미국의 견조한 성장, 그리고 일본 기업들의 하반기 EPS가 반등이 연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신흥 증시내 한국과 대만 EPS 전망이 개선 중에 있고 중국은 부동산 침체로 하향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빼놓고는 대부분 좋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으로는 근데 미국은 5년 평균 PER을 봤을 때 플러스 1.2 시그마 를 상회하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 고평가가 돼 있다는 얘기고, 대만도 좀 고평가 돼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한국과 중국은 상대적 밸류 부담이 낮지만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성장률도 하락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대만이 제일 괜찮은 걸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25년 실적 성장률은 미국 8%, 유럽, 일본은 역성장, 한국, 대만은 관세 영향 반영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둔화될 것 같지만 글쎄 대만은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매크로 팩터 동향 보시면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있고 성장, 신흥시장 등 팩터가 강세를 이루고 있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는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소폭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하고 있고 이번에 CPI는 그럭저럭 잘 나왔는데 PPI가 굉장히 높게 나와가지고 또 지금 금리 인하가 좀 빠르게 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CPI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시장이 환호를 했는데 PPI가 좀 높게 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렇게 지금 상승과 동결, 아니 그 금리 인하와 동결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글로벌 연기금들 대부분 잘 나가는 연기금들의 주요 이슈는 뭐냐면 TPA입니다. TPA가 뭐냐면 통합 포트폴리오 접근법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기금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게 뭐냐면 벤치마크를 안 써요. 만약에 우리는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는다 그러면 그 목표 수익률에 맞게끔 액티브하게 자산 배분을 가져가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자산 배분이긴 한데 그 통합 포트폴리오 접근법은 기금 목표, 이 기금이 수익을 8%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8% 달성을 위해서 액티브하게 전략을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도 이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전통적으로 우리는 자산금 기반으로 해서 그 평가 대상은 벤치마크를 대비해서 이 성과 결과를 측정을 했는데 요거는 뭐 다릅니다. 다르게 가지고 이걸 따로 조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글쎄 이게 그 의미는 결국에는 대비라기보다는 수익률 추구예요. 추구. 그래서 액티브 전략이 되겠고 패시브 전략보다는 리스크도 조금 더 많이 지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좀 이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PA 도입 현황은 글로벌 선도 26개 기금 중에 35%가 이미 TPA 제도를 도입한 상태고요. 54%는 지금 TPA 방식으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기금 운용을. 그래서 2017년 대비 SAA만으로 전통적인 거죠. SAA만 사용하는 기금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됐다. 그리고 26개 기금 중 총 AUM은 6조 3천억 달러, 평균 2,43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TPA 도입 기금들은 SAA 사용 그룹 대비 10년간 약 1.3%포인트의 성과 개선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사용한 데가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좋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라는 게 또 있는데 기금의 목적,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 정하고 그 위험 한도를 정해서 각각의 자산 배분의 퍼센티지, 그러니까는 비중을 조절하는 것을 말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의 비중으로 제시를 하는데 전략적 자산 배분, 위험 관리의 기준으로 활용을 되고 있고요. 전체 포트폴리오 성과 측정의 기준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연기금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사례를 보시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85%, 국내 채권을 15%로 가져가고요. 뉴질랜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을 75%, 국내 주식은 5%, 해외 채권은 20%로 가져가고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은 65%, 국내 주식은 아예 없네요. 해외 채권 35%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PA의 장점을 보시면 유연한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서 기금 목표를 위한 효율적 자산 배분안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대비라기보다는, 그러니까는 어느 종목이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져가는 비중 조절 그대로 패시브하게 리밸런싱만 했다 그러면은 어떠한 그 매크로의 변화로 인해서 어떠한 자산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자산의 비중을 실제보다 높게 올리는 것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대체 투자 비중이 30%가 넘는 기금 11곳 중 절반 이상이 이미 TPA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네요. 글로벌 연기금 성장과 자산 배분 흐름 보시면 글로벌 22대 연기금 기준 지난 10년 동안 자산 성장 속도는 4.1%인데 한국은 7.1%로 세계 최상위권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비중 변화를 보시면 미국 비중은 6.4%포인트가 증가됐고 중국은 0.5%, 그리고 한국 0.4%, 인도는 0.3%포인트가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보면 2004년부터 2024년까지 보시면은 거의 한 4, 50%는 5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0%까지는 축소가 됐죠. 57%에서 45%로 축소됐으면은 13%니까 한 30% 줄인 건가요? 뭐 그 정도 줄였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대체 자산의 비중이 13에서 20%로 증가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이나 아니면 부동산 이런 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인프라 그리고 벤처 캐피탈 이런 데로 많이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로 들어간 것 같아요. 자국 주식 비중을 보시면 그러니까 다 그 연기금마다 자국의 자산들을 줄이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글로벌하게 어느 나라가 잘 나갈 건지에 대해서 이 연기금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가 안 나간다 그러면 과감하게 줄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국 주식 비중도 줄어들었고 자국의 채권 비중도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자국 자산만 운영을 하는 게 각 연기금들이 그래서 수익률을 쫓고 있는 게 특징이다.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글로벌 연기금 사례 분석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자산 배분은 그냥 4분할 균등 전략, 동일 비중이죠.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를 채택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투자를 1.65%에서 2030년까지 5%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목표 수익은 굉장히 보수적이죠. 1.7%에서 1.9%로 상향을 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심이 48%, 그리고 물류랑 사무실이 70%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원유나 가스 수출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자산 배분은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그 리스키하게 조금 그러니까는 그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선호를 하고 있죠. 71.4%가 주식이고 채권은 26.6%고 대체 투자는 1.8% 부동산과 신재생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고 대체 투자 허용을 이제 의회에 제출했는데 거절이 됐어요. 그렇게 운영하지 말라. 의회에서 거절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부동산 전략을 보시면 사무실이 48%였는데 이것을 물류 36%로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보시면은 여기는 공무원 교사연금이고 APG AM 운용을 하고 있고 자산 배분은 주식 30%, 여기는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위험자산 30%, 채권 40%, 대체 자산이 30%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 자산이 이제 확대된 거는 2014년에 25%에서 30%로 확대가 됐는데 ESG 맞춤형
지속 가능 투자 지수를 도입을 해서 확대 분야가 대체 인프라 비중을 확대 중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성을 좀 중시하는 투자 철학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노르웨이는 그 이제 조금 다르게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요청이 대체 투자 허용 이 요청이 거절이 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 자산 비중이 15%에서 34%로 확대가 됐고요. 2배 넘게 확대가 됐죠. 최근에는 40%까지 추가 확대가 승인이 됐다. 아마 그러면 여기에는 아마 그것도 들어갈 겁니다. 암호화폐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사모주식과 사모채권 이런 것들도 목표가 상향이 됐고요. 전통적인 바이아웃에서 벤처 성장 자본 직접 투자로 전략이 전환이 되고 있고, 사모주식 수익률은 11.3%까지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TPA 도입은 아직 안 돼 있고요. 2026년 7월 도입 계획이라고 합니다. CPP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한 통합 포트폴리오 접근을 통해서 유연한 자산 배분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미 여기는 적용이 돼 있고요. 그래서 대체 투자의 비중이 39%에서 60%로 대폭 확대됐다. 그래서 사모주식은 17%에서 29%로, 그리고 크레딧은 5에서 10%, 15%로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부동산과 인프라를 리얼 에셋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고, 부동산 비중은 11에서 7%로 축소가 됐지만 인프라 투자는 대신 3%가 증가됐다. 그래서 최근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고 2024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는 9.3%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 최근 10년 명목상으로 성장률은 연간 8.3%를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네요.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 자산 비중을 10%에서 지금 38%. 국내 자산을 거의 그래서 축소로 일관을 했죠. 대체 투자 비중을 8%에서 2025년에는 16%로 대충 2배 정도 올렸고요.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은 대체 자산 투자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대체 투자를 15% 늘려놨고, 채권 30%, 주식은 아직 55%. 결국에는 기준 포트폴리오는 위험자산 65%에다가 안전자산 35%까지 해서 되고 있고요.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통 자산 비중을 70%까지 올렸습니다. 대체 자산 비중은 8%에서 22%까지 올렸고요. 그래서 전통 자산은 70%까지 떨어뜨렸고, 한 20%까지 가까이 떨어뜨렸네요. 그리고 대체 자산의 비중이 올라갔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대체 자산들에 대한 수익률이 금 같은 거 괜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TPA 접근 방식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결국엔 글로벌 연기금의 자산 배분 트렌드는 대체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대체 투자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자국 편향이 감소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국이 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해외 성장률이 좋은 쪽으로 계속 글로벌하게 분산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TPA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이 세 개가 주요 자산 배분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PA 도입의 의미는 뭐냐면 기존 자산군 중심의 전체 포트폴리오 위험 수익을 최적화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위험이 낮은 로우 리스크면 로우 리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는 리스크를 좀 안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년간 약 1.3%포인트 성과의 개선 효과를 확인을 했고, 유연한 자산 배분을 통한 대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겠다. 지역별 특성을 보시면 북미나 네덜란드 보시면은 대체 투자를 적극 확대했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지만 대체 투자가 5% 목표로 올라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국내는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과 TPA 검토 단계에 있고, 투자의 시사점 보시면 그래서 금리나 사이클 진입으로 대체 자산의 투자 환경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 뭐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뭐 유동성이 들어오고 그 대체 자산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프라, 물류 중심의 부동산, 사모 주식 등 선별적 대체 투자의 기회가 되고 있고, 신흥 증시 및 글로벌 분산 투자의 전략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주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어느 지역이 지금 최근에는 뭐 인도는 또 잘 모르겠는데 베트남 같은 데가 계속 뭐 수익률이 좋잖아요. 그런 글로벌하게 보고 우리가 자산 배분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7월 말에 나온 리포트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자산이 연기금들이 TPA로 가면은 굉장히 자산 공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뭐 많은 변화가 있겠느냐 싶지만은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액티브로 해가지고 기존의 수익률을,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산 배분의 수익률을 글쎄 뛰어넘는 게 가능할까. 그래서 지금 TPA를 도입을 해서 1.3% 정도의 추가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자금 상황이 어떻게, 자금 그 유동성이 어떻게 회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글쎄요, 액티브가 이 그 패시브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도전장을 내민 거라고 봐야 될까요? 패시브에 주대한 그 뭐랄까요? 주된 목표는 뭐냐면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거든요. 예측은 불가능하다. 예측은 언제나 틀린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면 그게 가장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데, 글쎄요, 뭐 이런 연기금들이 이런 안전이 아닌 좀 리스크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면 통합 포트폴리오 체계가 뭐냐면 이것도 자산 배분의 일종인데 무엇이 다른가? 전통적인 자산 배분과 TPA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전통적 자산 배분은 그냥 칸막이식 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운영 철학은 결국에는 목표 비중을 계속 준수하는 거죠. 목표 비중을 준수하는 거고, 평가 기준은 벤치마크 대비 개별 성과를, 그러니까 벤치마크보다 성적만 잘 내면 그래도 따라가기만 해도 잘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기준이 되겠고요. 유연성은 정해진 주기에 따른 리밸런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다시 재배치해서 똑같이 맞추는 게 전통적 자산 배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리스크 대비, 리스크 페리티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어떤 자산 배분이 되겠고요. 통합 포트폴리오 체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자산 배분의 일종인데 위험 중심으로 동적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목표 달성을 최적한다. 우리
우리 기금에 우리 목표 수익은 1년에 한 뭐 8%야. 그러면은 이 8%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어디까지 얼마만큼 내가 질 수 있을까? 그 리스크까지 해서 위험 자산의 그 비중을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 기준은 우리가 8%를 했으니까 8%보다 그냥 목표 수익률을 8%보다 높게 올렸느냐, 낮게 올렸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과를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연성을 가지고 시장 변화에 따른 실시간을 대응을 할 수도 있다. 결국엔 액티브 펀드라고 액티브한 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 그래서 목표와 기간을 설정하고 뭐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와 기간을 설정한 다음에 위험 한도를 결정을 한답니다. 예를 들면 뭐 15% 정도. 그래서 위험 요인별 예산을 배분하고, 그러니까는 조금 위험한 거는 뭐 한 15%로 생각하면 20% 수익이 나는 것들 좀 더 많이 비중을 둬야 되겠죠. 나머지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니까.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 쪽으로 더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리스크 페리티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리스크가 좀 크더라도 성장에, 그러니까 수익에 더 관점을 둔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를 예시를 어떻게 들면 되겠느냐. TPA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할 때 본인이 위험이 본인이 운전을 한다. 더 안전한가? 올웨더나 이런 그 패시브한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산 배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올 어라운드 자동 운전 시스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안전한 것인가? 안전을 따지자면 저는 이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고요. 자동 운전 시스템 이게 더 기계는 졸음 운전도 하지 않고 공포감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자만심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해진 대로 대비해서 안정적인 장기적인 안정성을 추구를 하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이런 이제 상황을 예측해서 우리는 이제 뭐 지름길이 나왔어. 지름길로 빠르게 운전을 하고 본인 운전기사가 모든 상황을 예측과 판단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동적으로 변경하여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PA 토탈 포트폴리오 뭐라 A가 뭐였더라? 하여튼 토탈 포트폴리오 A는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찾아보시고 그래서 핵심 역량을 비교해 보면 그 운용의 유연성을 보시면 유연성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패시브보다 올레더는 그냥 이제 올레더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자산 배분이죠. 그러니까 배분을 자산 배분을 딱 비중을 맞춰놓고 그걸 계속 리밸런싱 하는 거. 근데 이제 TPA 같은 경우는 운용자가 요번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니까 채권을 더 많이 담으면 되겠네. 채권 그리고 금리 떨어지면은 부동산 좋을 거 아니야. 그럼 부동산도 담자. 부동산 비중 더 올려. 이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바꾸는 거겠죠. 따라가는 전략. 따라가는 것보다도 예측이죠, 예측. 그리고 목표 달성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TPA가 맞다고 하는데 글쎄요. MDD가 얼마나 될지 그 리스크가 많아지면 이게 이제 성장할 때는 좋은데 그 하락할 때는 아무래도 많이 다치는 전략이겠죠.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또 이것도 하나의 뭐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고
자산들이 다 상승하는 단계에 있으니까는 오르는 거에 배팅을 하면은 수익이 뭐 좋죠. 근데 하락할 때 리스크 대비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지켜봐야 될 것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아무래도 뭐 기술적 분석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대충은 맞췄지만 제가 액티브 전략을 쓰지 않는 이유는 그 중에 10번 중에 한 번만 틀려도 리스크 대비를 안 하면은 그냥 몽창 망합니다. 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작게 잡고 이러한 안전 위주로 자산을 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글쎄 뭐 수익률을 많이 내보고 그 제시 리버모도 결국에는 사고팔고 하다가 큰 성공을 거뒀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큰 손실을 보고 자살하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시 리버모의 책도 좀 보고 좀 그것도 한번 얘기를 드릴 건데 이 사고팔고 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면 도파민 투자라고 해야 되나? 도파민 매매라고 해야 되나요? 도파민을 분비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 방식은 결국엔 도박이 되고 도박의 끝은 패가망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우량갑자였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항상 기원합니다. 남은 주말, 일요일,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